날고해진 점퍼 차림에 내가 멈춰 선 곳은 낯선 동네의 초인종 앞이었다. 주머니 속엔 200억 원이 찍힌 통장 대신 10,000원짜리 지폐 몇 장과 함께 묵직한 돌덩이 같은 슬픔이 들어있었다. 200억 재개발 보상금. 그 엄청난 액수의 돈은 나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기는커녕 깊은 불안과 외로움만 안겨주었다. 차라리 그 돈이 없었다면 나는 그저 평범한 늙은 아버지로 남았을 텐데. 링동. 초인종을 누르는 손가락은 미세하게 떨렸다. 이 집은 내 첫째 아들 현우의 집이었다. 남부럽지 않게 번듯한 회사에 다니며 예쁜 아내와 귀여운 손주까지 둔, 내가 평생을 바쳐 이뤄낸 자랑스러운 결실이었다. 하지만 지금 내 모습은 그 아들의 집에 찾아온 초라하고 낯선 노인일 뿐이었다. 지난 몇 달간 나는 내 몸에 덕지덕지 붙은 찌든 때를 씻어내지 않았다. 며칠 밤을 거리에서 보낸 것처럼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고 수염은 거뭇거뭇하게 자라 있었다. 내가 이런 행색을 하고 여기 온 이유는 단 하나, 내 자식들의 진짜 모습을 보고 싶어서였다. 돈이 없는 늙은 아버지에게도 자식들은 변함없는 사랑을 줄 수 있을까? 문이 열리고 낯선 여자의 얼굴이 보였다. 현우의 아내, 그러니까 내 며느리였다. 그녀의 눈이 나를 위아래로 훑었다. 경계심이 가득한 표정이었다. 누구세요? 싸늘한 목소리에 나는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다.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온 것을 후회하는 마음이 잠깐 스쳤지만 나는 마음을 다잡았다. 저 현우 아버지입니다. 내 목소리는 생각보다 작고 떨렸다. 그녀의 얼굴에 당혹감과 경멸이 교차하는 것을 나는 똑똑히 보았다. 내 초라한 몰골에 대한 불편함이 역력했다. 문은 굳게 닫히지 않았지만 더 이상 열리지도 않았다. 틈새로 보이는 집안은 깨끗하고 따뜻해 보였다. 내가 평생을 바쳐 일군 내 보금자리와는 너무도 달랐다. 나는 조심스럽게 과거를 회상했다. 평생을 건설 현장에서 벽돌을 나르며 가족을 부양했다. 남들보다 2배로 일했고 남들보다 덜 먹고 덜 썼다. 아이들에게 좋은 옷 한 벌, 맛있는 반찬 하나 더 해주기 위해 내 몸이 부서지는 줄도 몰랐다. 그렇게 희생하며 키워낸 3명의 자식들은 모두 훌륭하게 자라주었다. 하지만 아이들이 어른이 되면서 우리는 점점 멀어졌다. 그들이 훌륭한 삶을 살고 있다는 사실은 나를 기쁘게 했지만 동시에 나의 역할이 끝났다는 쓸쓸함을 안겨주었다. 매년 명절이나 부모의 날에만 겨우 얼굴을 볼 수 있었고 전화는 주로 돈과 관련된 이야기였다. 아버지, 이번에 전세금 좀 보태주세요. 아빠 사업 자금 좀 빌려주시면 안 될까요? 그들의 목소리에는 나에 대한 사랑보다 필요에 의한 절박함이 더 크게 느껴졌다. 그 모든 회한과 쓸쓸함이 나의 위대한 결정의 밑바탕이 되었다. 200억, 평생 만져보지 못한 거액이었다. 이 돈이라면 평생 먹고 살고도 남을 만큼이었다. 하지만 나는 이 돈을 숨겨야만 했다. 이 돈이 세상에 알려지는 순간 나는 자식들의 봉양을 받는 불쌍한 아버지가 아닌 돈 많은 아버지가 될 것이 뻔했다. 그리고 그들의 관심은 오직 그 돈에만 쏠릴 것이었다. 나는 돈이 아닌 아버지로서의 나 자신을 보고 싶었다. 내가 가진 것은 오직 아버지라는 이름뿐일 때 그들은 나를 어떻게 대할까? 며느리는 잠시 안으로 들어갔다. 나는 문 앞에서 멍하니 서 있었다. 낯선 시선들, 길을 지나가는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느껴졌다. 나는 정말 길거리에 노숙자처럼 보였을 것이다. 잠시 후 며느리가 다시 나와 내 손에 5만 원짜리 지폐 몇 장을 쥐어주었다. 그녀의 표정은 여전히 불편함과 약간의 연민으로 뒤섞여 있었다. 아버님, 죄송해요. 저희가 요즘 좀 바빠서요. 다음에 시간 될 때 연락드릴게요. 다음에 언제 연락드릴게요는 그저 예의상의 거절에 불과하다는 것을
나는 잘 알고 있었다. 내가 거절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보다 내 자식의 집 문 앞에서 며느리에게 푼돈을 받고 쫓겨나는 내 모습이 더 비참했다. 나는 그저 멍하니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안심한 듯 문을 닫았다. 쾅소리와 함께 문이 닫히는 순간 나는 내가 평생을 걸고 지켜온 자식들의 세상에서 완벽하게 추방당했음을 깨달았다. 주머니 속에 200억 원이 무색하게 나는 한없이 가난하고 외로운 아버지였다.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억지로 참아냈다. 이제 겨우 첫 번째였다. 아직 2명의 자식이 더 남아 있었다. 며칠 전 낡은 주택을 허물고 솟아오른 텅 빈 공터 앞에서 나는 멍하니 서 있었다. 내 평생의 땀과 희생이 스며 있던 그곳은 이제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 빈자리를 채운 것은 200억이라는 실감. 나지 않는 숫자가 적힌 통장이었다. 이 돈이 내 손에 들어왔을 때 나는 기쁨보다 먼저 먹먹한 감정을 느꼈다. 평생을 바쳐 지켜온 내 모든 것이 사라진 대신 얻은 대가였다. 나는 텅 빈 집터에 서서 아내를 떠올렸다. 그녀는 언제나 내 편이었고 나의 가장 든든한 동반자였다. 내가 힘들 때면 말없이 내 등을 토닥여 주었고 내 보잘것없는 꿈마저도 진심으로 응원해 주었다. 우리는 밤늦도록 손을 맞잡고 앉아 아이들이 훌륭하게 자라는 모습을 상상하곤 했다. 당신 닮아 똑똑하고 나 닮아 착할 거야. 우리 아이들은 분명히 세상을 더 좋은 곳으로 만들 사람들일 거예요.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내 귓가에 생생했다. 하지만 그녀는 아이들이 어른이 되는 것을 보지 못하고 먼저 떠났다. 그녀가 죽고 난 후 우리 가족은 서서히 해체되기 시작했다. 아이들은 각자의 삶을 찾아 떠났고 나는 텅 빈 집에서 홀로 남겨졌다. 그때부터 나의 삶은 무미건조한 반복이었다. 아침에 일어나 혼자 밥을 차려 먹고 멍하니 텔레비전을 보다가 하루를 견디듯 잠이 들었다. 아이들은 각자 잘 살고 있었지만 그들의 삶에 내 자리는 없었다. 가끔 걸려오는 전화는 안부를 묻는 전화가 아니었다. 아버지, 이번에 저희 승진하면 더 큰 집으로 옮기려고 하는데 전세금 보태주실 수 있으세요? 첫째, 현우 아빠, 제가 하는 일이 잘 안 풀려서요. 조금만 도와주시면 다시 일어설 수 있을 것 같아요. 둘째, 지은 아빠, 친구들 다 차 있는데 저만 차 없어서 너무 힘들어요. 중고차 한 대만 사주시면 안 될까요? 막내 지훈, 그들의 목소리에는 내가 평생을 바쳐 일군 아버지가 아닌 그저 돈을 줄 수 있는 사람에 대한 기대감이 가득했다. 나는 늘 그들의 요청을 들어주었다. 내 노후 자금을 털어서라도 자식들의 어려움을 외면할 수 없었다. 자식들이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는 것만이 내가 살아가는 유일한 이유였으니까. 하지만 그들의 부탁이 끝날 때마다 내 마음속에는 더 큰 공허함이 밀려왔다. 현우는 명문대를 나와 대기업에 다니는 엘리트였다. 그는 언제나 이성적이고 차가운 태도를 유지했다. 성공에 대한 욕망이 강해서인지 어릴 적부터 감정을 잘 드러내지 않았다. 그는 나를 늘 자랑스럽게 생각했지만 동시에 가난한 아버지를 창피해야 하는 미묘한 감정도 숨기지 못했다. 내가 시장에서 사다 준 옷을 몰래 버리던 그의 모습을 나는 아직도 기억한다. 지은이는 똑똑하고 밝은 아이였다. 하지만 남편과 시댁과의 관계 속에서 늘 불안해하며 살았다. 그녀는 나를 만나면 늘 자신의 불행한 결혼 생활에 대해 한탄했다. 나는 그녀를 위로해주고 싶었지만 그녀의 말 속에는 언제나 아버지도 힘들 텐데 라는 걱정보다는 왜 나에게는 좋은 시집을 보내주지 못했나 하는 원망이 섞여 있는 것 같아 마음이 아팠다. 막내 지훈이는 어릴 적부터 말썽을 자주 부렸다. 공부에는 취미가 없고 늘 친구들과 어울려 놀기 바빴다. 성인이 되어서도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안정된 직장 없이 이 일 저 일을 전전하며 늘 돈에 쪼들렸다. 나는 막내 아들이 안쓰러워 더욱 각별히 챙겨주었지만
그는 내 마음을 이용하려는 듯 더 큰 돈을 요구하기 시작했다. 아빠, 내가 잘 되면 다 갚을게. 그의 말은 늘 허울 좋은 약속일 뿐이었다. 나는 3명의 자식들 모두를 사랑했다. 하지만 그들 각자의 삶 속에서 나는 점차 소외되어 갔다. 아내가 살아있었다면 달라졌을까? 그녀가 있었다면 우리 가족의 끈이 이렇게 느슨해지지는 않았을 텐데. 나는 낡은 앨범을 넘기며 젊은 시절의 우리 가족 사진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환하게 웃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낯설게만 느껴졌다. 그때 내 손에 들린 200억짜리 통장이 빛났다. 이 돈은 단순한 보상금이 아니었다. 이 돈은 나를 둘러싼 모든 것을 시험하는 시금석이었다. 과연 내 자식들은 이 돈이 없는 나를 그저 아버지라는 이름으로 사랑해 줄 수 있을까? 나는 더 이상 망설일 수 없었다. 나는 그들에게 다가가야만 했다. 돈이 아닌 내 진짜 모습을 가지고. 그러나 그 방법은 보통의 아버지가 택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었다. 나는 낡고해진 옷가지를 챙겨 입고 수염을 기르기 시작했다. 그리고 내 모든 재산을 숨긴 채 낯선 행색으로 자식들의 집을 찾아가기로 결심했다. 비극은 이미 예견된 것이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나는 그 사실을 외면한 채 나의 마지막 도박에 모든 것을 걸기로 했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나는 며칠을 더 거리에서 헤맸다. 아들의 집에서 쫓겨난 후 나는 목적지 없는 발걸음으로 밤거리를 걸었다. 첫째, 현우에게 받았던 5만 원짜리 몇 장은 내 손에 쥐어진 채 구겨져 있었다. 그 돈을 쓸 엄두조차 나지 않았다. 이 돈은 단순한 지폐가 아니었다. 아들의 집 앞에서 며느리에게 받은 굴욕, 내 아들이 나를 버렸다는 증거, 그리고 나의 실패를 상징하는 차가운 종이 조각이었다. 며칠이 지나고 나는 겨우 마음을 추스르고 둘째 딸 지은의 집을 찾아갔다. 지은이의 집은 첫째 아들의 집과는 분위기가 사뭇 달랐다. 화사한 꽃들이 놓인 정원과 아기자기한 장식들, 지은이의 취향이 그대로 묻어나는 따뜻한 공간이었다. 나는 이곳에서는 환영받을 수 있을 거라는 막연한 희망을 품었다. 지은이는 어릴 적부터 감성이 풍부하고 상냥한 아이였다. 아버지를 생각하는 마음도 각별했다. 초인종을 누르자 지은이의 얼굴이 문틈으로 보였다. 그녀의 표정은 순간 굳어졌지만 이내 안타까움과 놀라움으로 변했다. 아바, 이게 무슨 일이야? 그녀의 목소리에는 경계심보다는 걱정이 앞서 있었다. 나는 차마 똑바로 서서 말을 잇지 못하고 고개를 숙인 채 겨우 말했다. 아빠가 일이 좀 잘못돼서 갈 곳이 없구나. 내 목소리가 떨렸다. 거짓말이었지만 며칠 동안 거리에서 헤매다 온 내 모습은 그 말에 신빙성을 더해주었다. 지은이는 나를 안으로 들였다. 일단 들어와, 아빠. 여기 서 있지 말고. 그녀의 말에 나는 감격했다. 적어도 첫째 현우처럼 문전박대당하지는 않았구나 하는 안도감에 가슴이 먹먹했다. 그녀는 나를 부엌 식탁에 앉히고는 따뜻한 물을 가져다 주었다. 그리고는 조심스럽게 내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었다. 나는 미리 준비했던 거짓말을 늘어놓았다. 사업에 투자했다가 사기를 당해 모든 것을 잃었다고. 지은이는 내 말을 듣고 눈물을 글썽겼다. 세상에, 아빠, 어쩌다 그런 일이. 그녀의 따뜻한 눈빛에 나는 잠시나마 행복했다. 내가 이토록 바랐던 것이 바로 이런 진심 어린 걱정이었으니까. 그녀는 서둘러 내게 따뜻한 국밥을 차려주었다. 국밥을 한 숟가락 뜨는 순간 나는 울컥 치밀어 오르는 감정을 주체할 수 없었다. 내 자식이 직접 차려준 따뜻한 밥을 먹는 것이 얼마만인지. 하지만 그 행복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다. 밥을 다 먹은 후 지은이는 조심스럽게 내게 이야기를 꺼냈다. 아빠, 죄송해요. 그런데 당장 여기서 지내시는 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녀의 목소리는 미안함으로 가득 차 있었지만 그 안에 담긴 내용은 첫째 아들과 다를 바 없었다. 남편도, 시댁도 신경 쓰이고
아빠가 이런 모습으로 우리 집에 계시면 아무래도 좀 그렇잖아요. 아빠, 저희 체면도 좀 생각해 주시면 안 될까요? 나는 그녀의 말에 말문이 막혔다. 그녀는 나를 걱정했지만 그 걱정은 순전히 자신의 사회적 체면과 주변 사람들의 시선 때문이었다. 그녀는 내게 따뜻한 밥을 차려주고 내 손에 용돈을 쥐어주며 내가 머물 곳을 찾아주겠다며 동사무소와 사회복지시설 전화번호를 적어주었다. 지은이의 눈물은 진심이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 눈물은 아버지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초라한 모습으로 자신의 삶에 불쑥 들어와 모든 것을 망칠까 두려워하는 마음에서 나온 것이었다. 아빠, 제가 따로 연락드릴게요. 좋은 곳 알아봐 드릴 테니 그때까지만 조금만 참아주세요. 나는 또다시 다음에라는 약속을 들었다. 그리고 또다시 내 자식의 집 문턱을 넘지 못하고 쫓겨났다. 첫째 아들이 날카로운 칼로 나를 베었다면 둘째 딸은 부드러운 천으로 나를 질식시키는 기분이었다. 두 사람 모두에게서 나는 짐일 뿐이었다. 내 초라한 몰골이 내 존재 자체가 그들의 완벽한 삶에 오점을 남길까봐 두려워하는 것이었다. 텅 빈 마음으로 지은이의 집을 뒤로하고 돌아서는 길, 나는 눈앞이 희미해지는 것을 느꼈다. 200억 원. 그 돈이 내 손에 없었다면 이 모든 비참함은 일어나지 않았을까? 아니, 그 돈은 나를 시험하기 위해 온 것이 아니라 이미 존재했던 자식들의 민낯을 보여주기 위해 나타난 것이었다. 이제 내게 남은 희망은 막내 지훈이뿐이었다. 유일하게 내게 따뜻한 정을 보여줄 거라 믿었던 마지막 아이. 나는 마지막 희망의 끈을 놓지 않으려 애썼다. 지은이의 집에서 나온 후 나는 일주일가량을 무작정 걸었다. 나에게는 200억이라는 거액이 통장에 잠들어 있었지만 나는 마치 가진 것 하나 없는 노숙자처럼 행동했다. 실제로 내 몸과 마음은 이미 거지가 되어 있었다. 밤이 되면 공원 벤치에 웅크리고 잠을 청했고 낮에는 사람들이 북적이는 거리에서 이방인처럼 걷기만 했다. 첫째, 현우와 둘째, 지은의 거절이 내 마음에 너무 깊은 상처를 남겼기 때문이었다. 나는 더 이상 그들에게 아빠가 아닌 짐이었다. 내 존재 자체가 그들의 삶에 그림자를 들이우는 것 같았다. 몸과 마음이 지쳐갈 무렵 나는 마지막으로 막내 지훈이의 집을 찾아갔다. 지훈이는 세 자식 중 가장 애물단지였다. 공부도 못했고 제대로 된 직장 하나 없이 늘 돈에 쪼들렸다. 하지만 나는 그런 지훈이에게 가장 애틋한 마음을 품고 있었다. 그가 다른 형제들보다 더 순수하고 돈보다는 정을 중요하게 생각할 거라는 막연한 기대를 하고 있었다. 지훈이의 집은 낡은 다세대 주택에 반지하였다. 문을 두드리자 지훈이가 멍한 얼굴로 문을 열었다. 그의 눈은 부어 있었고 방에서는 퀴퀴한 냄새가 났다. 아마도 밤새 술을 마신 모양이었다. 지훈이는 초라한 행색의 나를 보고도 별다른 놀라움이나 경계심을 보이지 않았다. 그저 멍하니 나를 바라볼 뿐이었다. 아빠, 그의 목소리는 힘없이 늘어져 있었다. 나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래, 아빠 왔다. 아빠가 갈 곳이 없어서 말이다. 지훈이는 나를 안으로 들였다. 비좁고 지저분한 방 안에는 술병과 배달음식 용기들이 널려 있었다. 지훈이는 아무렇지도 않게 바닥에 굴러다니는 옷가지들을 발로 치우고는 나에게 앉을 자리를 마련해 주었다. 왜 그래, 아빠? 무슨 일인데? 지훈이는 나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묻지도 않고 먼저 소주병을 들어 내 잔에 술을 따라 주었다. 나는 지훈이에게도 현우와 지은에게 했던 거짓말을 했다. 사업에 실패해서 모든 것을 잃었다고. 내 이야기를 들은 지훈이는 코웃음을 쳤다. 아, 그것 때문에 그래. 그깟 돈이 뭐라고. 인생 뭐 있어 한 방이지. 그는 전혀 진지하게 듣지 않았다. 내게 동정이나 연민을 보여주기는커녕 자신의 불행을 한탄하기 시작했다. 아빠, 나는 진짜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 뭘 해도 안 돼. 친구들은 다 잘 나가는데
나만 이 모양이라고. 나는 막내 아들이 너무나 안쓰러웠다. 그가 얼마나 힘들었으면 저렇게 망가졌을까. 나는 그를 위로해주고 싶었다. 지훈아, 너무 힘들어하지 마라. 아빠가 있는데 왜 그래? 나는 진심으로 그를 안아주려 했다. 하지만 지훈이는 내 손길을 뿌리쳤다. 그의 눈에 이글거리는 불꽃을 보았다. 그것은 분노이자 원망이었다. 아빠는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는데. 형은 좋은 대학 보내주고 누나는 좋은 집에서 사는데 나한테는 뭘 해줬는데 아빠는 늘 나만 외면했잖아. 나한테는 돈 한 푼도 없으면서 왜 이제 와서 내 인생에 끼어들려고 해. 나는 충격으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지훈이의 말은 비수처럼 내 심장을 꿰뚫었다. 나는 그를 가장 사랑했고 그에게 더 많은 것을 해주고 싶어서 노력했다. 하지만 지훈이의 눈에는 나의 사랑이 보이지 않고 오직 돈에 많고 적음만 보였다. 그는 나를 원망하고 있었다. 그가 힘든 삶을 사는 것이 모두 내 탓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아빠, 나는 진짜 힘들어. 당장 내일 낼 월세도 없다고. 아빠는 돈도 없으면서 왜 내 인생에 짐이 되려고 해. 제발 좀 가. 내가 알아서 살게. 지훈이는 나를 짐짝처럼 밀어냈다. 그가 나를 밀쳐내는 순간 내 가슴속 마지막 희망의 끈이 툭 끊어지는 소리를 들었다. 첫째 현우는 이성적인 거절로 나를 쫓아냈고 둘째 지은은 위선적인 동정으로 나를 밀어냈다. 그리고 막내 지훈이는 순수한 증오와 원망으로 나를 내쫓았다. 나는 세 자식 모두에게 버려졌다. 나는 멍하니 닫힌 문을 바라보았다. 200억 원. 이 돈이 없었다면 나는 그저 평범한 노인으로 자식들의 짐이 되었을 것이다. 하지만 이 돈이 있었기에 나는 그들의 민낯을 보게 되었다. 그들의 눈에 나는 아버지가 아닌 돈이었다. 돈이 없는 나는 존재할 가치가 없었다. 밤늦게까지 이어진 슬픔과 절망은 나를 길거리로 내몰았다. 이제는 더 이상 갈 곳도 기대할 곳도 없었다. 나는 그들이 원하는 대로 돈 없는 늙은 아버지가 되었다. 하지만 그들의 차가운 진실 앞에서 나는 차라리 내가 모든 것을 잃은 것이 훨씬 낫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이 끔찍한 시험을 끝내기로 결심했다. 이대로 사라지는 것이 아마도 그들이 가장 바라는 일이 아닐까. 막내 지훈이의 집에서 쫓겨난 그 밤 나는 갈 곳을 잃고 공원 벤치에 주저앉았다. 희미한 가로등 불빛 아래 내 초라한 그림자는 한없이 길고 쓸쓸했다. 3명의 자식들에게 모두 버려졌다는 사실이 거대한 파도처럼 나를 덮쳤다. 나는 그들에게 아버지가 아닌 짐이었다. 돈이 없는 나는 그들의 완벽한 삶에 오점을 남길 뿐이었다. 차가운 밤 공기는 내 낡은 점퍼를 파고들었다. 나는 몸을 웅크린 채 아내를 떠올렸다. 그녀가 살아있었다면 이 모든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까. 그녀는 언제나 내게 그리고 아이들에게 따뜻한 울타리가 되어주었다. 그녀는 내가 사업에 실패했다고 해도 내 초라한 행색을 보고도 나를 내쫓지 않았을 것이다. 오히려 내 손을 잡고 따뜻하게 안아주었을 것이다. 그녀의 따뜻한 미소를 떠올리자 나는 잊고 싶었던 또 하나의 기억이 떠올랐다. 그것은 내 삶에 드리워진 가장 깊은 그림자이자 내가 자식들을 제대로 사랑하지 못했을지도 모른다는 죄책감의 근원이었다. 그날은 아내가 암 진단을 받기 몇 달 전이었다. 나는 밤늦게까지 야근을 하고 돌아와 피곤에 절어 있었다. 아내는 이미 잠들어 있었고 나는 씻지도 못하고 그대로 침대에 누웠다. 그런데 그때 아내의 핸드폰에서 진동이 울렸다. 늦은 시간이라 나는 무심코 핸드폰을 들여다보았다. 액정에는 정 부장이라는 이름이 떠 있었고 그 밑으로 메시지 내용이 보였다. 오늘도 덕분에 행복했어. 당신을 만난 건 내 인생의 가장 큰 행운이야. 나는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다. 정 부장은 아내가 다녔던 회사 상사였다. 나는 아내의 핸드폰 잠금을 풀기 위해
그녀의 생일을 눌러보았다. 잠금이 풀리고 나는 두 사람의 메시지 창을 보았다. 수많은 메시지들이 사랑 고백과 다정한 대화들로 가득했다. 두 사람은 이미 꽤 오래전부터 만나고 있었던 것 같았다. 메시지 내용에는 그녀가 나와 결혼 생활에 얼마나 지쳐 있었는지, 그리고 그 남자에게서 얼마나 큰 위로를 받았는지에 대한 고백이 담겨 있었다. 나는 망치로 머리를 맞은 듯한 충격에 휩싸였다. 내 삶의 전부였던 아내가, 내가 가장 믿고 의지했던 사람이 나를 배신했다는 사실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다. 나는 아내를 깨워 추궁하고 싶었지만 잠든 그녀의 평화로운 얼굴을 보자 차마 그럴 수 없었다. 나는 그날 밤을 꼬박 사우며 고민했다. 그녀에게 진실을 말해야 할까, 아니면 모르는 척해야 할까. 결국 나는 침묵을 택했다. 아내를 잃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내 삶의 유일한 빛이었고 아이들의 엄마였다. 그녀가 없는 삶은 상상조차 할 수 없었다. 나는 그녀의 외도를 모르는 척 평소와 다름없이 행동했다. 내 속은 새까맣게 타들어갔지만 나는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했다. 나는 아이들에게 좋은 아빠가 되기 위해 더 열심히 일했고 아내에게 더 잘해주려 노력했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는 늘 의심과 배신감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리고 몇 달 후 아내가 암 진단을 받았다. 그녀는 병상에서 죽어가는 순간까지도 나에게 진실을 고백하지 않았다. 나는 그녀의 마지막 순간까지 그녀의 손을 잡고 그녀를 사랑한다고 속삭였다. 하지만 내 마음속 한구석에는 그녀의 외도에 대한 배신감과 그녀의 죽음이 어쩌면 내게는 해방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추악한 감정이 뒤섞여 있었다. 아내는 그렇게 세상을 떠났고 나는 그 진실을 평생 가슴속에 묻고 살았다. 그 후로 나는 아이들에게 더욱 집착했다. 아내의 빈자리를 아이들로 채우려 했고 아이들의 사랑으로 내 상처를 치유하려 했다. 하지만 아이들은 각자의 삶을 살기 바빴고 나의 상처는 점점 더 깊어졌다. 나는 그들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을 때 내 삶의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을 느꼈다. 어쩌면 내가 아이들에게 집착한 것은 순수한 사랑이 아니었을지도 모른다. 상처받은 마음을 보상받고 싶은 이기적인 욕심이었을지도 모른다. 나는 공원 벤치에 앉아 한참을 흐느꼈다. 아내의 외도, 아이들의 배신, 그리고 나의 이기심. 모든 것이 뒤엉켜 나를 짓눌렀다. 나는 결국 혼자였다. 내 평생을 바쳐 지켜온 가족은 이미 오래전부터 나를 떠나 있었던 것이다. 이 비참한 진실을 깨닫자 나는 더 이상 자식들을 찾아갈 용기가 나지 않았다. 나는 이대로 사라져만 했다. 그들의 눈앞에서, 그리고 나의 기억 속에서 영원히. 지훈이의 집에서 쫓겨난 그 밤, 나는 갈 곳을 잃고 공원 벤치에 주저앉았다. 희미한 가로등 불빛 아래 내 초라한 그림자는 한없이 길고 쓸쓸했다. 3명의 자식들에게 모두 버려졌다는 사실이 거대한 파도처럼 나를 덮쳤다. 나는 그들에게 아버지가 아닌 짐이었다. 돈이 없는 나는 그들의 완벽한 삶에 오점을 남길 뿐이었다. 차가운 밤 공기는 내 낡은 점퍼를 파고들었다. 나는 몸을 웅크린 채 아내를 떠올렸다. 그녀가 살아있었다면 이 모든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까? 그녀는 언제나 내게, 그리고 아이들에게 따뜻한 울타리가 되어주었다. 그녀는 내가 사업에 실패했다고 해도 내 초라한 행색을 보고도 나를 내쫓지 않았을 것이다. 오히려 내 손을 잡고 따뜻하게 안아주었을 것이다. 그녀의 따뜻한 미소를 떠올리자 나는 잊고 싶었던 또 하나의 기억이 떠올랐다. 그것은 내 삶에 드리워진 가장 깊은 그림자이자 내가 자식들을 제대로 사랑하지 못했을지도 모른다는 죄책감의 근원이었다. 그날은 아내가 암 진단을 받기 몇 달 전이었다. 나는 밤늦게까지 야근을 하고 돌아와 피곤해 절어 있었다. 아내는 이미 잠들어 있었고 나는 씻지도 못하고 그대로 침대에 누웠다. 그런데
그때 아내의 핸드폰에서 진동이 울렸다. 늦은 시간이라 나는 무심코 핸드폰을 들여다보았다. 액정에는 정 부장이라는 이름이 떠 있었고 그 밑으로 메시지 내용이 보였다. 오늘도 덕분에 행복했어. 당신을 만난 건 내 인생의 가장 큰 행운이야. 나는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다. 정 부장은 아내가 다녔던 회사 상사였다. 나는 아내의 핸드폰 잠금을 풀기 위해 그녀의 생일을 눌러보았다. 잠금이 풀리고 나는 두 사람의 메시지 창을 보았다. 수많은 메시지들이 사랑 고백과 다정한 대화들로 가득했다. 두 사람은 이미 꽤 오래전부터 만나고 있었던 것 같았다. 메시지 내용에는 그녀가 나와 결혼 생활에 얼마나 지쳐 있었는지, 그리고 그 남자에게서 얼마나 큰 위로를 받았는지에 대한 고백이 담겨 있었다. 나는 망치로 머리를 맞은 듯한 충격에 휩싸였다. 내 삶의 전부였던 아내가, 내가 가장 믿고 의지했던 사람이 나를 배신했다는 사실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다. 나는 아내를 깨워 추궁하고 싶었지만 잠든 그녀의 평화로운 얼굴을 보자 차마 그럴 수 없었다. 나는 그날 밤을 꼬박 싸우며 고민했다. 그녀에게 진실을 말해야 할까? 아니면 모르는 척해야 할까? 결국 나는 침묵을 택했다. 아내를 잃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내 삶의 유일한 빛이었고 아이들의 엄마였다. 그녀가 없는 삶은 상상조차 할 수 없었다. 나는 그녀의 외도를 모르는 척 평소와 다름없이 행동했다. 내 속은 새까맣게 타들어갔지만 나는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했다. 나는 아이들에게 좋은 아빠가 되기 위해 더 열심히 일했고 아내에게 더 잘해주려 노력했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는 늘 의심과 배신감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리고 몇 달 후 아내가 암 진단을 받았다. 그녀는 병상에서 죽어가는 순간까지도 나에게 진실을 고백하지 않았다. 나는 그녀의 마지막 순간까지 그녀의 손을 잡고 그녀를 사랑한다고 속삭였다. 하지만 내 마음속 한구석에는 그녀의 외도에 대한 배신감과 그녀의 죽음이 어쩌면 내게는 해방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추악한 감정이 뒤섞여 있었다. 아내는 그렇게 세상을 떠났고 나는 그 진실을 평생 가슴속에 묻고 살았다. 그 후로 나는 아이들에게 더욱 집착했다. 아내의 빈자리를 아이들로 채우려 했고 아이들의 사랑으로 내 상처를 치유하려 했다. 하지만 아이들은 각자의 삶을 살기 바빴고 나의 상처는 점점 더 깊어졌다. 나는 그들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을 때 내 삶의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을 느꼈다. 어쩌면 내가 아이들에게 집착한 것은 순수한 사랑이 아니었을지도 모른다. 상처받은 마음을 보상받고 싶은 이기적인 욕심이었을지도 모른다. 나는 공원 벤치에 앉아 한참을 흐느꼈다. 아내의 외도, 아이들의 배신, 그리고 나의 이기심. 모든 것이 뒤엉켜 나를 짓눌렀다. 나는 결국 혼자였다. 내 평생을 바쳐 지켜온 가족은 이미 오래전부터 나를 떠나 있었던 것이다. 이 비참한 진실을 깨닫자 나는 더 이상 자식들을 찾아갈 용기가 나지 않았다. 나는 이대로 사라져야만 했다. 그들의 눈앞에서 그리고 나의 기억 속에서 영원히. 공원에서 밤을 지새우고 난 다음 날 나는 몸살에 걸려 길바닥에 쓰러졌다. 다행히 지나가던 행인의 도움으로 병원에 실려갔다. 며칠간의 노숙 생활과 깊은 절망감 때문이었는지 나는 심한 열에 시달리며 의식을 잃었다. 병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나는 생각했다. 어쩌면 이대로 눈을 감는 것이 가장 평화로운 끝일지도 모른다고. 하지만 운명은 나를 쉽게 놓아주지 않았다. 나는 며칠 후 기적적으로 열이 내리고 의식을 회복했다. 병실 창밖으로 보이는 푸른 하늘을 보며 나는 새로운 결심을 했다. 나는 더 이상 이대로 무너지지 않겠다고. 내 자식들이 나를 버렸을지라도 나는 나 자신을 버리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나는 이 세상에 나 혼자 남았지만 적어도 나 자신에게는 진정한 아버지가 되어주기로 했다.
내가 병원에 입원해 있는 사이 밖에서는 내가 전혀 예상치 못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다. 첫째 아들 현우와 둘째 딸 지은이 우연히 마주친 것이다. 현우는 거래처 사람들과 식사를 하던 중 옆 테이블에서 식사하던 지은이를 발견했다. 둘은 놀란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았다. 현우 오빠, 여기서 무슨 일이야? 지은아, 너는 여기 어쩐 일이야? 둘은 오랜만에 만난 반가움도 잠시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현우는 최근에 답답한 일들 때문에 한숨을 쉬며 말을 꺼냈다. 얼마 전에 아버지께서 우리 집에 오셨었어. 지은이의 표정은 순간 굳어졌다. 아빠가 우리 집에도 오셨었는데. 그 초라한 모습으로 현우는 지은이의 말에 깜짝 놀랐다. 초라한 모습이라니 아버지가 무슨 일이 있으셨던 거야. 지은이는 현우에게 아버지의 거짓말을 그대로 전달했다. 사업에 실패해서 갈 곳이 없다고 했다는 이야기. 현우는 지은이의 이야기를 듣고도 여전히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을 지었다. 아버지께서 우리 집에는 사업 실패했다는 말은 안 하셨어. 그냥 오랜만에 오셨다고 하셨는데, 그리고 용돈 좀 쥐어드리니까 아무 말 없이 가셨는데, 두 사람은 서로의 이야기를 들으며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아버지가 똑같은 모습으로 두 사람의 집을 찾아갔지만 두 사람에게 한 이야기는 달랐다. 지은이는 아버지가 사업 실패 때문에 초라해진 것이라고 믿었지만 현우는 아버지의 이야기를 듣지 못했기에 그저 아버지가 오랜만에 찾아온 것이라 생각했다. 두 사람은 아버지의 이상한 행동에 의문을 품기 시작했다. 그때 막내 지훈이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지훈이는 술에 잔뜩 취한 목소리로 현우와 지은에게 소리쳤다. 형 누나, 나 아빠가 왜 그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다녔는지 알아냈어. 우리 집 근처에 있는 공인중개소에서 들었는데 아버지 그 집 재개발 보상금으로 200억이나 받으셨대. 지은이의 말에 현우와 지은이는 충격으로 할 말을 잃었다. 200억, 상상조차 해본 적 없는 엄청난 액수였다. 두 사람은 지은이가 술에 취해 헛소리를 하는 것이라 생각했지만 지은이의 목소리에는 단 한 점의 의심도 없었다. 내가 직접 등기부등본까지 떼어봤다고 확실하다고 그런데 아버지는 그 돈을 숨기고 우리한테는 거지 행색으로 오신 거야. 우리를 시험하려고. 지은이의 목소리에는 배신감과 분노가 가득했다. 현우와 지은이는 지은이의 말을 듣고 머릿속이 복잡해졌다. 아버지가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그리고 200억이라는 거액은 어디로 갔는지. 그들은 아버지가 자신들을 속였다는 사실에 분노하면서도 그 엄청난 돈을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한 탐욕스러운 생각을 떨쳐낼 수 없었다. 세 사람은 각자의 목적을 위해 머리를 맞대기로 했다. 나는 병실에서 회복하고 있었지만 내 자식들이 벌이는 추악한 진실 게임은 이미 시작되고 있었다. 나의 위선적인 거짓말은 내 자식들에게 더 큰 분노와 탐욕을 심어주었다. 나는 그들을 시험하고 싶었지만 오히려 나의 시험이 그들의 가장 추악한 민낯을 드러내는 계기가 되어버렸다. 나는 아직 이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었다. 나는 그저 조용히 회복하며 나의 마지막 남은 시간을 어떻게 보낼지에 대해 고민하고 있었다. 병원에서 퇴원한 나는 텅 빈 집으로 돌아왔다. 며칠 전만 해도 내가 살던 낡은 주택이 있던 자리에는 이제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다. 나는 그저 텅 빈 공터에 서서 차가운 바람을 맞았다. 내 마음속 공허함과 똑같았다. 200억 원이 통장에 들어있지만 나는 그 돈을 만질 수도 쓸 수도 없었다. 그 돈은 나의 행복을 보장해주는 것이 아니라 나의 자식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가혹하게 증명해주는 도구였을 뿐이었다. 내가 집으로 돌아온 지 며칠이 지났을 무렵 3명의 자식들이 동시에 나를 찾아왔다. 현우는 정장 차림으로 지은이는 단정하게 차려입은 채, 그리고 지은이는 꾀죄죄한 모습 그대로였다. 세 사람의 얼굴에는 당혹감, 죄책감, 그리고 숨길 수 없는 탐욕이 뒤섞여 있었다. 나는 그들의 얼굴을 보자마자 모든 것을 꿰뚫어 볼 수 있었다.
그들은 내가 재개발 보상금으로 200억 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다. 나는 그들을 집에 들이지 않고 현관문 앞에서 마주했다. 현우가 먼저 입을 열었다. 아버지, 저희가 너무 죄송해요. 그때 저희가 철이 없어서.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보다는 계산된 미안함이 가득했다. 지은이도 눈물을 글썽이며 말을 보탰다. 아빠, 제가 얼마나 후회했는지 몰라요. 아빠를 내쫓고 나서 밤에 잠도 못 잤어요. 그녀의 눈물은 진심이었을까? 아니면 연기였을까? 나는 더 이상 그들의 진심을 믿을 수 없었다. 하지만 막내 지훈이는 달랐다. 그는 형과 누나의 말에 코웃음을 쳤다. 형, 누나, 이제 와서 연기하지 마. 아버지가 돈 있는 거 알고 온 거잖아. 지훈이의 솔직한 말에 현우와 지은이는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지은이는 나에게 달려와 무릎을 꿇었다. 아버지, 제발 저 좀 살려주세요. 제가 그때는 너무 힘들어서 그랬어요. 빚이 너무 많아서. 지은이의 눈물은 진심이었다. 하지만 그 눈물은 아버지에 대한 미안함이 아니라 돈에 대한 절박함에서 나온 것이었다. 세 사람의 추악한 민낯을 본 나는 씁쓸하게 웃었다. 너희들은 결국 이것 때문이었구나. 내 말에 세 사람은 고개를 들지 못했다. 나는 그들에게 더 이상 화가 나지 않았다. 그저 깊은 슬픔과 허탈함만이 남았을 뿐이었다. 나는 조용히 그들에게 말했다. 내 통장에 200억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런데 그 돈은 이미 내가 쓸 수 없는 돈이야. 그들의 눈이 커졌다. 무슨 말이야, 아버지? 현우가 초조한 목소리로 물었다. 나는 천천히 그리고 또렷하게 말했다. 나는 그 돈을 모두 기부하기로 했다. 너희 어머니 이름으로. 내 말에 세 사람은 충격에 휩싸였다. 지훈이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소리쳤다. 아버지, 말도 안 돼. 그게 얼마나 큰 돈인데. 그걸 왜 기부해? 그게 다 누구 돈인데. 그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절망이 뒤섞여 있었다. 현우는 지훈이를 진정시키려 애쓰며 말했다. 아버지, 진정하세요. 왜 그러시는 거예요? 저희가 잘못했으니까 다시 시작해요. 네, 아버지, 제발요. 현우는 나의 손을 붙잡고 흔들었다. 그의 손에는 초조함과 간절함이 가득했지만 그 간절함은 나에 대한 사랑이 아닌 돈에 대한 집착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지은이는 그저 멍하니 눈물만 흘리고 있었다. 그녀는 아버지의 이성을 잃은 행동에 놀랐지만 동시에 돈을 잃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은 듯 보였다. 나는 그들의 눈빛에서 더 이상 사랑을 찾을 수 없었다. 그들의 눈에는 오직 200억이라는 숫자가 보일 뿐이었다. 나는 그들의 손을 뿌리치고 집 안으로 들어갔다. 너희들은 더 이상 내 자식이 아니다. 내가 너희를 키운 것은 맞지만 너희는 나를 버렸어. 나는 이제 더 이상 너희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 없다. 그리고 너희도 내게 아무것도 요구할 수 없어.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나는 다시 혼자가 되었다. 하지만 이번에 혼자됨은 달랐다. 나는 비로소 그들을 완전히 놓아주었다. 더 이상 그들에게 기대하거나 상처받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나의 가슴속에 남아있던 희망이라는 마지막 불씨가 꺼지는 순간이었다. 하지만 동시에 나는 나 자신을 지키기 위한 마지막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후회하지 않았다. 나의 삶은 이제 완전히 새로운 페이지를 맞이할 것이었다. 가족이라는 이름의 굴레에서 벗어나 나는 비로소 자유를 얻었다. 그러나 그 자유는 뼈아픈 상실과 함께 찾아온 것이었다. 자식들과의 처절한 대면 이후 나는 한동안 세상과 단절된 채 지냈다. 그들의 분노와 절규는 내 귓가에 끊임없이 맴돌았고 그들의 탐욕이 가득했던 눈빛은 내 마음을 찌르는 칼날 같았다. 나는 그들이 남긴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나 자신에게만 집중하기로 했다. 그리고 내가 내렸던 결정을 실행에 옮기기로 했다. 이 개백억 원. 그 돈은 더 이상 나에게 재산이 아니었다. 그것은 나의 모든 것을 앗아간 비극의 씨앗이었고
동시에 내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마지막 희망이기도 했다. 나는 그 돈을 자식들의 손에 넘기지 않을 것이라고 맹세했다. 그리고 그 돈으로 내가 평생을 바쳐 지켜왔던 가족이라는 가치를 다른 방식으로 실현하기로 마음먹었다. 나는 아내의 이름으로 재단을 설립하기로 했다. 그녀의 이름은 미선. 나는 재단 이름을 미선재단이라고 짓고 200억 원의 대부분을 기부했다. 재단은 홀몸 어르신들을 위한 보금자리, 즉 미선 요양원을 건립하고 운영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아내가 살아있었다면 분명히 나와 같은 마음이었을 것이다. 그녀는 언제나 소외된 사람들을 따뜻하게 보살피는 데 관심이 많았다. 나는 그녀의 이름을 걸고 세상의 외로운 이들에게 따뜻한 울타리를 만들어주고 싶었다. 재단 설립과 요양원 건립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나는 낡고해진 점퍼 차림의 초라한 노인이 아닌 200억이라는 거액을 쾌척한 통 큰 기부자가 되어 있었다. 사람들은 나를 존경의 눈빛으로 바라보았고 기자들은 내게 인터뷰를 요청했다. 나는 모든 것을 거절했다. 나는 세상의 시선이나 칭찬을 바라는 것이 아니었다. 그저 조용히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싶을 뿐이었다. 요양원이 완공되던 날 나는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고 혼자 그곳을 찾았다. 따뜻하고 깨끗한 건물, 잘 가꿔진 정원, 그리고 이곳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어르신들의 웃음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나는 요양원의 한 구석에 있는 작은 팻말을 보았다. 미선 요양원. 그녀의 이름이 새겨진 그 팻말을 보는 순간 나는 눈물을 쏟았다. 이 모든 것을 그녀와 함께 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녀가 나의 마지막 결정을 보고 기뻐했을까. 나는 요양원에서 자원봉사를 하며 남은 시간을 보내기로 했다. 나는 그곳에서 홀로 남겨진 수많은 아버지와 어머니를 만났다. 그들은 각자의 사연을 가지고 있었다. 자식들과의 갈등으로 이곳에 온 사람도 있었고 병으로 인해 가족들에게 짐이 될까봐 스스로 이곳을 선택한 사람도 있었다. 나는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내 이야기인 양 공감했다. 나는 그들에게 따뜻한 밥을 차려주고 그들의 손을 잡고 이야기를 들어주며 나의 상처를 치유해 나갔다. 나는 요양원에서 만난 한 할머니와 유독 친해졌다. 할머니는 자식들에게 버림받고 이곳에 오게 된 것이었다. 할머니는 자식들을 원망하기보다는 그저 그들이 행복하게 살기를 바랄 뿐이었다. 자식 키워봤자 아무 소용없어. 허허. 하지만 그래도 내 새끼인데 어쩌겠니. 할머니의 말에 나는 가슴이 먹먹해졌다. 그녀의 말은 나의 마음을 그대로 대변하고 있었다. 나는 요양원에서의 삶을 통해 비로소 평화를 찾았다. 나의 200억은 나에게 불행을 가져왔지만 동시에 내게 새로운 삶의 의미를 선물했다. 나는 돈이 없는 초라한 노인이었지만 이제는 나의 모든 것을 나 자신을 위해 그리고 나와 같은 상처를 가진 사람들을 위해 쓸 수 있게 되었다. 나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나는 이 요양원에서 나의 새로운 가족을 만난 것이다. 하지만 나의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지워지지 않는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나는 자식들이 내게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는지 알지 못했다. 그들이 나의 결정을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그들이 나를 원망하고 있는지 아니면 아주 조금이라도 미안해하고 있는지. 나는 그들을 용서할 수 없었지만 동시에 그들이 불행하기를 바라지도 않았다. 나는 그저 그들이 나를 아버지로 기억해 주기를 바랄 뿐이었다. 세월이 흘렀다. 나는 미선 요양원의 한 귀퉁이에서 조용하고 평화로운 삶을 살고 있었다. 자식들과의 모든 인연은 끊어졌고 그들의 소식은 더 이상 내게 들려오지 않았다. 나는 더 이상 그들에게 상처받지 않았다. 나의 곁에는 나와 같은 처지의 노인들이 있었고 우리는 서로의 아픔을 보듬으며 남은 생을 함께하고 있었다. 나는 요양원 텃밭에서 상추를 가꾸고 해가 좋은 날에는 다른 어르신들과 벤치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었다.
내게 200억이라는 거액이 있었던 과거는 이제 꿈처럼 느껴졌다. 나는 요양원의 자원봉사자였지만 사실상 이곳에 가장 오래된 입주자였다. 나는 이곳에서 잃어버렸던 나의 삶을 되찾았다. 이곳에서 나는 돈이 아닌 진정한 사랑과 위로를 받았다. 어느 날 나는 텃밭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한 젊은 여자가 조심스럽게 나에게 다가왔다. 혹시 박민호 씨 되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낯설었지만 나는 그녀의 얼굴에서 낯익은 그림자를 보았다. 그녀는 내 손녀딸 현우의 딸이었다. 내가 처음 현우의 집에 찾아갔을 때 문틈으로 살짝 보았던 그 아이였다.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내 손녀딸이 나를 찾아오다니. 그녀는 나를 보며 눈물을 글썽였다. 할아버지, 죄송해요. 너무 늦게 찾아와서. 그녀는 어린 시절 할아버지인 나를 따뜻하게 기억하고 있었다. 그녀는 아빠인 현우의 반대를 무릅쓰고 나를 찾아온 것이었다. 그녀의 아빠는 아직도 나를 원망하고 있다고 했다. 200억이라는 돈을 기부해버린 나를 절대 용서할 수 없다고 했다. 손녀딸은 나에게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들려주었다. 현우는 나의 돈을 가로채지 못했다는 분노에 휩싸여 사업에 실패했고, 지은이는 남편과 갈등을 겪으며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했다. 그리고 막내 지은이는 여전히 돈에 허덕이며 살고 있다고 했다. 나의 돈은 그들의 삶을 더 좋게 만들기는커녕 오히려 그들의 불행을 가속화시킨 것 같았다. 나는 손녀딸의 이야기를 들으며 눈물을 흘렸다. 나는 그들의 불행을 바란 것이 아니었다. 그들이 행복하기를 바랐지만 그들은 스스로의 탐욕 때문에 불행의 길을 택한 것이었다. 나는 그들을 원망하지 않았다. 그저 안타까웠을 뿐이다. 그들이 나를 아버지로 봐주기를 바랐던 나의 소박한 꿈이 결국 그들에게는 돈보다 가치 없는 것이었다는 사실이 슬펐다. 손녀딸은 내게 할아버지, 저희 가족은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라고 물었다. 나는 그녀의 손을 잡고 말했다. 이곳에서 만난 사람들도 모두 나에게 가족이란다. 너도 이제 내 가족이다. 하지만 너의 아빠와 엄마는 그들은 스스로 길을 찾아야 해. 내가 해줄 수 있는 것은 이제 아무것도 없어. 나의 말은 차가웠지만 내 마음속에는 한없이 따뜻한 감정이 피어올랐다. 손녀딸이 돌아간 후 나는 요양원 벤치에 앉아 저물어가는 노을을 바라보았다. 붉게 물든 하늘이 참 아름다웠다. 내 삶도 저 노을처럼 아름답게 마무리될 수 있을까? 나는 문득 주머니 속을 만져보았다. 거기에는 며칠 전 손녀딸이 쥐어준 10,000원짜리 지폐 몇 장이 들어있었다. 나는 그 돈을 꺼내어 손바닥에 올려놓았다. 200억 원의 돈보다 손녀딸이 쥐어준 이 몇 장의 지폐가 더 소중하게 느껴졌다. 이 돈은 탐욕이 아닌 순수한 사랑의 증표였으니까 내 눈에서 한 줄기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것은 비로소 모든 것을 내려놓은 아버지의 눈물이었다. 200억 원의 재개발 보상금은 내게 상처와 절망을 안겨주었지만 동시에 내게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었다. 나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나는 이 세상에 혼자 남겨졌지만 내게는 따뜻한 마음을 가진 새로운 가족이 생겼다. 나는 이제 더 이상 200억을 숨기고 거지 행색을 할 필요가 없었다. 나는 그저 조용히 그리고 평화롭게 나의 마지막 여정을 걸어갈 뿐이었다.